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건강한 의사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사성 질환의 위험률이 높은데요. 특히나 운동 부족과 과한 과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활 관리, 평소에 좀 틈틈이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허리 둘레는 줄이고 팔과 다리의 근육은 늘려주는 운동과 함께 또 특히나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생활 관리를 통해서 만성 질환 앓지 않도록 잘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같이 특히나 더운 시기에도 걷는 게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걷기 운동 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함께할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 주신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각종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77세 여성분이신데요. 속 불편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위 내시경상 12지장에 약간의 염증 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속이 쓰리고 메스꺼리고 명치를 누르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열이 올라오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몸속에서 경련이 나는 느낌도 난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지장에 염증이 있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메스껍고 속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런 증상으로 봤을 때에는 역류성 식도 질환 계열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 내에 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식도나 구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 그러면서 어떤 점막 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점막 증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는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증,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일단은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관련 증상의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쓰린 증상 외에도 또 어떤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건가요? 네, 역류성 식도 질환은 가장 중요한 게 가슴 쓰리고 신물 올라온다. 이건 사실 웬만한 상황들에선 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게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흉통 증상이죠. 특히 가만히 있을 때라기보다는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그러면서 운동을 할 때 답답한 증상, 가슴 아픔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할 때 보통 후비루라고 합니다.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침. 그 외에 그런 증상이 없는데에도 만성적인 기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하는 그런 킁킁댐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기침이 계속 안 낫는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알고 보면 역류성 식도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귀가 아프다든가 목이 잘 쉰다든가 이런 증상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이런 역류성 식도 질환 환자들에게 어떠한 치료 방법이 행해지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침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혈자리로 보자면 4개 정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혈자리가 족삼리, 양릉천, 내관, 공손이라는 혈자리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2가지씩 말씀을 드리자면 위경에 있는 족삼리라는 혈자리, 그리고 족상 단경 양릉천이라는 혈자리는 2가지가 같이 조합을 이뤄서
위산의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족삼리에 전침을 가해서 전기 자극이죠. 그 가해서 침을 했을 경우에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고요. 양능천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으나 이것들을 이제 한방에서는 보사라고 해서 사법, 그 기운을 줄여주는 요법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기본적인 위산 분비를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관이나 공손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내관 공손도 마찬가지로 세트로 같이 침 치료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소화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 쓰는 혈자리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 공손 뇌관 혈자리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속이 쓰리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 증상 등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이 족삼리, 양능천, 공손, 내간 이 혈자리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양약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과 침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경우 쉽게 침을 맞지 않고 양약만 먹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지속률, 그러니까 효과가 더 좋기도 하고 약을 먹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증상들이 꾸준히 효과가 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길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 치료에 사용되는 혈자리 평상시에 좀 자극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매우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실제적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네. 이제 뭐 침을 맞지 않는 상황들도 많은데 우리가 족삼리나 아니면 내관 같은 혈자리들은 실제로 만지기도 쉽습니다. 내관은 뭐 손 안쪽에서 이 손가락 두 가지 정도로만 높여서 이쪽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져봤을 때 튀어나온 무릎 아래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짝만 내려서 그 부위 쪽을 좀 마사지를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네, 내관 혈자리와 족삼리 혈자리 평소에 기억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 한방 치료 가운데 침 치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앞서서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의 한약들이 많이 사용이 될까요? 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계열들은 한약 처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더군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증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때 PPI라고 해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양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위산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장기간 복용을 했을 경우에 골다공증을 더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비타민 B12 등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약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성,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약제들이 있냐면 바나사심탕이라는 대표적인 역류성 식도염 약이 있습니다. 이런 바나사심탕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이 과다해서 속이 쓰리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통증이 있고 배가 더부룩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군자탕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점막 장애 증상은 없는데 속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증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소경, 향부자, 오적골, 감초 등이 들어간 통경과립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건 스트레스성 어떤 이제 역류성 식도 증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나사심탕의 경우에는 이건 보험이 되는 한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가볍게 한의원 내원하셔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속이 답답하다, 더부룩하다,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내원하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육군자탕과 바나사심탕 등 이렇게 역류성 식도 질환에 좋은 한약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또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료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소화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먹는 거,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겠죠. 그래서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되도록이면 음식 섭취를 중단할 것.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약간 뚱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여주는 것들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흡연.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는 게 식도 증상을 더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먹으면 위액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해서 과식을 피하셔야 되고 먹자마자 들어눕는 행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을 억누르는 행위가 될 수 있는 허리끈을 너무 조인다든가 아니면 몸에 너무 꽉 맞는 옷을 입는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음식물에 있어서는 식이섬유 섭취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위액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운동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하부 관략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술이나 커피, 그리고 음식으로 따지면 양파나 마늘 같은 자극적인 음식, 소금, 그리고 귤이나 토마토 같은 산성이 강한 음식들의 섭취들은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섭취, 그리고 시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식습관 관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 질환, 재발이 잦은 만큼 평상시에 꾸준한 관리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건강 궁금증, 건강 고민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아, 지금 어머님이 예. 지금 연세가 81세고 네네.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거동을 못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배가 막 뒤틀리고 꼬인다고 하면서 예. 예, 대소변도 이제 그거 서는데 예. 소변이 이게 그냥 소변이 꽉 차 있는 상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소변이 나오고 네네. 또 소변이 이렇게 차려고 할 때 막 엄청난 그 통증이 있어요. 또 소변 볼 때도 이렇게 통증이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이러한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게 그 병원에 있으면서부터 지금 해서 소변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그 호스를 이렇게 한 달 정도 꽂았거든요. 예. 근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통증이 이제 막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네네. 지금 복용 중이신 약 있으세요? 치매 초기 증상, 예. 예, 그거하고, 그냥 밑에 항생제? 예. 항생제 네, 복용 중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성원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방광내시경이나 기타 이 진단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진단을 받은 적 있으세요? 근데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엄마 연세도 있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못하는 상태고 너무나 이제 몸이 또 해서 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산부인과만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다른 약 처방이 없더라고요. 막 배 꼬이는 그런 보이는 증상도 있고. 양상들. 네, 일단은 사실은 원래 원칙으로는 현재 이 방광내시경이나 기타 이제 내시경 기타 진단을 통해 가지고 확진을 해야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 워낙 고령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소변이 들어찼을 때 배가 꼬이는 느낌이나 혹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종양을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을 고려를 경과가 계속 뭔가 호전이 없다고 하면 종양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근종같이 이제 방광 자체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이라 그래가지고 만성 방광염이 굉장히 오래될 경우에 이 방광이 굉장히 딱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통증이랑 소변이 찼을 때 이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씀해주신 증상만 가지고는 확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좀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그걸 그렇게 내시경을 할 수 없어서 이제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런 방광의 문제나 이 복부의 어떤 경련이나 통증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1차적으로 생활상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긴장도가 방광의 문제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손과 배를 자주 주물러 주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조적으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 안에서는 어쨌건 이 세균으로 인한 방광염으로 진단할 여지 때문에 항생제 복용한다는 것밖에 제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상담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조적으로 내시경이 아니더라도 기타 등등의 어떤 진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확진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의 고민 저희가 좀 원장님이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네, 일단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 끊고도 계속해서 어머님 증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 걱정 때문에 또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상준 원장님, 일단은 우리 어머님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앞에서 주성 원장님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고령이 아니시더라도 사실 방광염은 뭐 여성분들에게는 거의 감기처럼 자주 오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이 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전부 다 염증이 막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방광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바탕으로 평소 생활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상담 주신 어머님의 방광염 증상은 좀 만성화되고 조금 더 이제 변형이 돼서 방광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두꺼워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 극심한 통증이 생기긴 하는데요. 뭐 그래도 먼저 이제 급성적인 방광염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치료에 그래서 먼저 이제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급성 방광염은 뭐 급성이라는 말이 뭐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고 단발적인 경우에는 다 붙이는 말인데 이게 뭐 기능적이거나 또는 해부학적으로 이상은 없는데 단순하게 외부에서 감염, 뭐 균에 대한 감염이 생겼을 때 특정지어서 이제 급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방광이라는 조직이 노폐물을 포함한 수분을 모았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내보내는 과정 중에서 자연 세척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한 몸일 때는 뭐 혹시라도 감염의 개념이 있더라도 이게 세척에 의해서 방광염이 예방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정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너무 주변에 그 요로 주변이나 방광으로 전입될 수 있는 그 주변에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거나 그러면 급성 방광염이 진행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 진행되는 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급성 방광염 그런 감기 같은 증상이다.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급성 방광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앞서서 몸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와 함께 또 세균의 침입량이 많아졌을 때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세균으로 인해서 급성 방광염이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이제 방광 자체가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렇게 좀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안 자체로도 몸 안에 있는 균적인 것들이 좀 있지만 몸에는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균들이 역으로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감염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균으로는 이제 대장균을 얘기하는데 이 대장균은 분변, 그러니까 대변을 보는 그 대장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 대장균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요도의 길이가 짧고 그다음에 요도와 또는 항문에 근접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나 또는 생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배변 처리 후에 닦는 습관이
이 앞에서 뒤로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닦는 습관이 있을 때 간혹 감염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균의 감염이 가장 큰 급성 방광염의 원인이라고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뭐 대장균뿐만이 아니라 또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염이 생겼을 때 같이 동반된다거나 뭐 캔디다 질염이라고 해서 뭐 곰팡이가 주 원인이 되는 그런 질염들이나 어떤 세균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고요. 또는 뭐 압박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또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의자 오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혈류 순환이 안 좋아도 그만큼 균의 감염 우려가 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소변을 참는다거나 또는 이런 외부적인 좀 압박 이런 것들에도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때 세균의 그 용적당 세균의 증식이 뭐 활발해지는 경우가 좀 생기고요. 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통 피 말린다고 생각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혈류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균 감염의 개념들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는 내 행동 관리에서 좀 관리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급성 방광염이 이완이 되는 것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를 좀 쓰게 되면 이런 세균 감염에 대한 급성 방광염은 며칠 안에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방광염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좀 더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네. 여성이랑 남성의 요도길이 차이 때문인 건가요? 예, 이제 아무래도 해박적으로는 여성들이 좀 불리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성들은 외음부 쪽이 이게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염 통로가 역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차단이 되는데 여성들이 좀 감기처럼 쉽게 이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가 뭐 생리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 그 질 점막이나 이제 이런 요도 쪽에 점막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감염이 많이 되고요. 요것이 또 이제 조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처치하면 좋은데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이렇게 좀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좀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방광염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악화 정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방광염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아닌데요. 이제 급성 방광염이 마치 감기가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이완되듯이 이게 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저항을 못하게 되면 만성 방광염이 되고요. 지금 상담 주신 분 같이 이제 고령이신 상태에서 어떤 혈류순환이 떨어지는 상태가 뭐 치매를 동반하셨다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 또는 소변을 잘 이렇게 방광이 수축해서 못 보기 때문에 카테터라고 해서 요도에다가 실리콘 줄을 넣어서 방광에서 직접 이렇게 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소변 줄을 끼시거나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자꾸 급성 방광염이 반복 이완되다 보면 방광벽이 좀 두꺼워지면서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급성 방광염의 반복이 아니라 아까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방광 근육 자체가 막 경련을 일으키듯이 급격한 통증이나 또는 배뇨통, 절방뇨, 그다음 빈뇨 이런 것들 동반한 증상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방적으로 체력적인 거나 기능적인 문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방광 통증 증후군 이렇게 부를 정도로 우리가 뭐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그냥 증상은 있지만 사실 생활 관리 외에는 특별히 해줄 게 없을 때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는데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점차 더 두꺼워져서 아주 커지는 방광 점막에 돼버리면 거기에 혈관이 막 풍성하게 생기면서 출혈이 생기면서 혈뇨 증상을 보이는 방광암 증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방광염부터 잘 관리를 하셔서 만성이 안 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질적으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이런 관리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더 악화되기 이전부터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어머님께서도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소변 호스를 달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다면 좀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법들은 없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질환이든 간에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방광에서 소변이 잘 나오는 과정은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방광을 가지는 것인데
이 근육이나 점막의 수축과 이완에 가장 중요한 혈액 양이 풍성하게 공급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상담 주신 분처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수족이 냉해지거나 이런 허약이 생겼을 때 이 수축 이완이 잘 안 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복부에 찜질과 냉찜질과 온찜질을 이렇게 교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대증치료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동의보감 소변편에도 보면 세위법이라고 해서 따뜻한 물과 찬물을 교대적으로 이렇게 찜질을 하거나 또는 그쪽에 그 찜질한 주머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볶은 소금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찜질을 해주는, 그래서 혈액 공급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위법이라고 하는 이런 냉찜질과 온찜질을 교대로 하는 이런 순환 관계에 대한 치료법도 자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됐을 때는 그냥 방광염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포비증이라든지 전포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포라고 하는 게 방광에 대한 한자인데, 전포 그러면 방광이 막 이렇게 꼬인다는, 그러니까 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장이 꼬인다는 얘기처럼 전포라고 해서 이제 이 방광이 경련을 일으키는, 아까 말씀드린 간지성 방광염과 같은 이런 양상이 생기는 증상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럴 때는 대부분 이제 열증으로 봐서 석고라든지 활석이라는 약들을 써서 그쪽에 열을 좀 풀어내는 치료도 있고요. 또는 포비라고 해서 이제 이게 너무 풍한습이라고 해서 허약한 틈을 타서 나쁜 기운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차가워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이런 경우에 포비증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조금 더 따뜻한 약들을 써서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이런 적정 치료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침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를 높여주면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증 치료 기본으로 하시고 또 한방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랫배를 찜질해주는 세이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성원 원장님, 아무래도 재발이 잦은 증상이나 이렇게 항생제증 약을 복용했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근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한약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방광염 같은 경우도 재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 치료 어떻게 행해지고 있나요? 일단은 그 양질의 세균이 정상적으로 우리 방광이나 요도 쪽에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유산균 제제들을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산균이 잘 번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제제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 유산균과 관련된 식품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일단 생활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그런 세균이 증식하고 만성적인 염증이 잘 가라앉도록 하는 게 한약 치료가 1차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염증이 잘 정상적으로 가라앉고 회복하고 이 방광의 전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는 한약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침 치료나 우리가 이제 자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을 이제 전침이라고 하는데, 침 치료나 전침의 경우에는 주로 하복부나 아니면 그 등 쪽의 척추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방광의 전체적인 어떤 리듬이나 운동 상태를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성적인 방광염이 이제 개선이 되도록 하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약침이라고 그래서 한약을 일부를 증류를 시켜서 만들거나 아니면 한약재 중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만드는 이제 주사제와 같은 건데, 그것을 이 하복부에 그 약액을 넣게 되면 그 방광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특히나 항생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만성적인 방광염의 치료를 훨씬 더 도울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방에서는 한약 치료, 침 치료, 전침 치료, 약침 치료 등이 동반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재발되지 않고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광염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상당히 예방이 많이 되는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황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잘생기게 되는 이유가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이제 닦는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생활 습관상에서 방광염이 자주 반복된다면 먼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앞으로 닦는 습관을 할수록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세균이 옮겨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앞에서 뒤로 용변 후에 이제 닦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익균이 우리 장관이나 그다음에 방광 요도 등에 이제 살고 있는 유익균의 양을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유산균 제제들 혹은 유산균의 증식을 돕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먹는 게 이제 굉장히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광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의 흥분에 굉장히 취약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맥주를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소변을 보는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경이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어떤 흥분 상태가 유발이 되면 빈뇨나 아니면 방광의 염증이 굉장히 다발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는 제재들을 피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나 카페인 혹은 매운 음식 그리고 신과일 이런 것들이 방광염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인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광염과 관련해서는 소변이 안정적인 컨디션으로 이 배뇨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광의 어떤 소변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우리 괄약근이거든요. 그래서 괄약근이 안정적으로 힘이 유지가 되는 게 특히나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방광염을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골반저에 있는 괄약근을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케겔 운동을 반복적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방광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생활 습관상에 예방을 하시면 좋은 게 우리가 보통 이 방광염에 자주 걸리거나 혹은 뭐 그런 거와 유사한 어떤 증상들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세척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세척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도리어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유익균의 탈락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세척은 사실은 방광염을 특히나 만성적인 방광염을 유발하는 인자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이 세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이 용변 후에 배변을 닦는 습관과 그다음에 유익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식이 습관을 가지는 게 이 만성 방광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광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두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또 배뇨나 배변 후에 생활 습관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건강 궁금증 계속해서 저희 건강한 의사와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알아두면 여러분들 건강에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김민주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건강 꿀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 꿀팁을 전하게 될 건강한 의사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에 관한 약재는 바로 황정입니다. 황정은 충충 갈고리 둥글레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실내 요즘에 보면 둥글레를 통해서 둥글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 둥글레는 사실 황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둥글레는 옥죽이라는 약재이고요. 충충 갈고리 둥글레인 황정과는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정은 성미는 달고 맛이 약간 달달하죠. 그리고 비, 폐, 신경에 작용을 해서 각각 효능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경에 작용을 해서 비위를 돋고 그리고 기운을 더해줍니다. 더불어서 폐에 작용을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음액을 길러줍니다. 신경에 작용을 해서
전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황정을 복용함으로 해서 소화력이 약하고 몸이 마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침, 마른 기침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황정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침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황정의 경우에 가래가 많이 섞여 있는 기침을 하는 경우, 그리고 비위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몸에 물살이 많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그리고 장이 너무 차서 설사를 하거나 무름변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황정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효능 효과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황정을 많이 먹는다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는 당뇨,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은 어떻게 보면 본초 중에서 4번째로 중요한 보약으로 나와 있고요. 황정은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흔하면서도 편안하게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정을 잘 복용해 주심으로써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꿀팁 김민주였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김민주 원장님과 함께 황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호 원장님, 이렇게 황정 복용 시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하면서 복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황정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한 약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가 굉장히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잘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한의학에서는 비장의 습이 많이 차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위장관이 잘 붓거나 아니면 변이 무르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향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위장이 굉장히 차고 냉하고 복통 등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아울러서 아까 김민주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기침, 특히나 마르고 건조한 기침, 야간에 건조한 기침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다용되는 약제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도 묽은 가래나 혹은 아주 황색의 점액질의 가래가 굉장히 많이 다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황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영양이 풍부한 약제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순하고 영양이 풍부한 약재라는 점에서 많이 복용을 할 수도 있지만요. 또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 위장이 습하거나 약하신 분들, 또 가래가 묽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들도 기억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61세 여성분이신데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황선주 원장님,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났을 경우에만 이렇게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음식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이제 식직설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자마자 화장실을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음식을 드시고 나면 두통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이 잘못돼서 뭐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라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한방에서 볼 때는 음식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음식이 들어온 다음에 비위장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음식에서 진액을 뽑아내고 혈액을 만들고 흡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거나 약한 경우에는 다른 기능을 좀 양보를 시키는 증상들이 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에서도 일을 대충 해서 뭐 이렇게 변을 보게 한다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일 테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음식이 직접 뭐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위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애를 쓸 때 혈액량이 많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어깨 쪽으로 가는 또는 두피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이제 보호 기전 같은 것 좀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 쪽의 치료보다는
한방에서 뭐 양면경 열이 있다고 표현하거나 비위가 허하다고 표현하는 이런 비위장 쪽에 혈류량이 늘어나고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치료들을 평상시에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그런 데 문제가 없는데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정말 위가 찢어질 정도로 드셔가지고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네. 음식량을 좀 줄이거나 소화지제 쪽, 소도지제 쪽을 드시는 것이 마땅한 이치니까 그렇게 원리대로 이해하시면 한방 치료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음식을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픈 증상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보통 급체를 하고 나서도 두통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화기관과 두통 간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체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수도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걸린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물을 먹고도 급체할 수 있는 거는 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시원하게 느끼면서 흡수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위장 표면이나 소화기관이 아까 그 경련성, 긴장성, 뭐 방광염처럼 근육 조직들이 막 경련하거나 이런 사정이 생겨버리면 통증을 느끼는 걸 우리가 체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증이 생길 때 위장은 사실은 이 두피나 근육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몸이 그쪽에 혈류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주 똑똑하게도 위장 쪽에 혈액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말단 부위, 말초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버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양상이 생기면서 또는 졸도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체해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기보다는 체한 그런 상황들, 위장의 혈류 공급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노력이 역부족일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내 몸의 보호기전 같은 방어기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치료 방법도 뭐 사관을 딴다거나 또는 침을 놓는다거나 또는 약을 쓰는 것도 위장의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이게 만성적으로 자꾸 급체가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증상이 없을 때도 위장의 혈류량이 많이 풍성히 갈 수 있는 풍성한 혈액량을 가지는 보혈제를 쓴다든지 순환의 사정을 만들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평상시에 하셔야겠고요. 꼭 한방적인 치료 아니더라도 내가 음식을 잘 체함을 가지고서 두통이 생긴다거나 이런 양상이 생기시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혈류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또는 배를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면서 아까 그런 그 세위법처럼 찜질을 좀 해준다든지 또는 뭐 볶은 소금을 가지고서 뭐 또는 뜸을 뜬다든지 뭐 이렇게 좀 혈류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자가적인 역할들을 하시면 그런 급체도 예방할 수 있고 상대적인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거고요. 이게 양방에서도 뭐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문제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요. 요새는 그런 것들을 조율해주는 뭐 미주신경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런 차갑고 뜨거운 것들을 교정해주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조율해주는 기혈의 순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전에는 뭐 히스테릭 컨버전이라고 해서 신경 쓰면 그렇다고 표현을 했었고 예전에는 또 식체라고도 했었지만 요새는 또 그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급체 증상이 생겼을 때 뭐 뇌신경의 일부가 뭔가 좀 교란이 생긴다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위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기의 혈류량이 떨어지는 것을 몸이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좀 덜 중요한 곳에 가는 혈액을 좀 모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주는 치료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위장의 혈류량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한방 치료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전화를 직접 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02-2000-4959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예.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어깨뼈부터 해서 꼬리뼈까지 조금 통증이 있어서요. 다른 부분에도 통증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31살이요. 네, 김민주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한 달 네. 전에.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불편한 감은 있으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원래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네. 좀 통증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네네.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들어서 각도상으로 그냥, 뭐 네. 특별히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는 들었고 뭐 손발이라든가 이런 다리 말초 쪽으로 뭔가 저림이나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은 없으셨죠 따로.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꼭 증상 자체가 뭐 최근 들어서 뭔가 또 무리를 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으셨고요. 수면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일을 좀 더 많이 했다든가 힘쓰는 일들을 조금 더 했다든가 아니면 신경 쓸 일들이 좀 더 늘었다든가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딱 그런 건 없으셨고 아니면 뭐 네.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도 없으시고요. 네. 현재 체중 어느 정도신가요? 키하고 몸무게 좀 알려주십시오. 키는 162고요. 네. 몸무게는 52요. 52. 뭐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심하게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러시지는 않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척추측만증으로 진단은 받으셨는데 치료는 어떻게 오셨나요? 뭐 따로 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든가 아니면 뭐 양약을 드셨다든가 아니면 뭐 도수 치료를 받으셨다든가 뭐 이런 유들 따로 치료는 안 받았어요. 따로 치료는 안 받으셨고 네. 그리고 지금 통증 정도가 기존 대비 그러니까 처음 한 달 전보다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로 좀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각적인 증상으로 뭐 가만히 있어도 기존에 10이었다면 지금은 몇 정도로 늘었을까요? 좀 2배가량 좀 심해진 것 같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본인이 그냥 네. 느끼게 특히 뭐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그러던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그러시던가요? 좀 하루 종일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좀 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서. 네네네. 네. 지금 예, 네. 보통 우리가 측만증이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 있어서 만약에 그 각도가 너무 심해서 그게 영향을 줄 정도였다면 이미 진단상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꼭 측만증 때문에 통증이 더 많이 유발되었을 거라기보다는 해당하는 근육 쪽에 뭔가가 자극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긴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적인 것들 아니면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난해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다른 부위로 가기보다는 그냥 이를테면 등 쪽이라든가 뭐 허리 쪽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불편함이 좀 많으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지금은 근육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시면 꼭 측만증 치료를 떠나서 왜냐하면 사실 측만증은 어떻게 보면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퇴행성이 될 수 있지 이게 점점 나아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하면 해당 부위 쪽에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 침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직접적인 근육 통증을 줄여줄 만한 근육 이완적인 요법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평상시에 유독 많이 취하는 자세가 있거나 잘못된 자세가 있지는 않은지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님들의 건강 고민 함께 봤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